미국이 수입차 관세 폭탄 초입기에 들어가고 노조 파업과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국산차 업계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든지 아예 공동화 현상까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 타격에다 EU가 수입 철강 제품에 긴급 제한 조치를 발동해 철강 업계는 더 비상입니다. 5명이 목숨을 앗아간 마리논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군은 사고 경위조차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돼야 되고요. 그리고 도대체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됩니다. 애들이 왜 죽었는지요. 드루킹 측이 노회찬 의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건넨 내용이 적힌 회계 자료를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전 보좌관은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생후 11개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숨졌습니다. 보육교사가 아이를 엎드리게 한 후 올라타 누르는 장면이 CCTV에 포착돼 긴급 체포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식수 원인 호수가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대청호 물을 떠보면 이렇게 색깔은 완전히 녹색을 띠고 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북반구 전체가 초강력 더위를 앓고 있는데 원인이 뭔지 포커스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공청회가 하나 열리고 있습니다. 수입 자동차의 25%의 관세를 물리는 안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오늘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 공청회 소식을 톱뉴스로 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에 84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5조 5천억 원이 넘지요. 우리가 미국에 파는 자동차 한 대의 평균 가격은 17,185달러, 우리 돈 2천만 원 정도인데 만약 25%의 관세 폭탄을 맞으면 한 대당 가격이 500만 원 정도 오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자동차 팔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경제에 내후 외환의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 시간 수입차 관세 부과가 타당한지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 예정이었던 일정도 하루로 줄이는 등 공청회는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발등에 불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그래도 업계도 굉장히 입체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설득을 해나가기로 했고요. 현대기아차의 미국 수출량은 60만 대 수준이고 르노 삼성은 전체 생산량의 절반쯤을, 한국 GM은 13만여 대를 미국에 수출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20%가 미국에 팔리는 겁니다.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국내 자동차 업계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수출액만 15조 원이 넘고 고용 효과만 13만 명에 달합니다. 해외로 이전이 커지면서 국내에서는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든지 아예 공동화 현상까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판매량 감소를 이기지 못한 현대차의 한 협력업체는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부품 하나 납품해서 영업이 찔끔 나는데 그 업체랑 거래하는 2차 업체는 다 같이 죽는다고 봐야죠. 노조의 파업은 해마다 이어지는 고질병이고 내수 시장은 수입차에 잠식되면서 2.9% 줄어들었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내후 외환의 휘청이며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철강 수출도 암초를 만났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EU가 또 철강 제품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철강 제품도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보호무역 전쟁의 여파로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 곳곳에서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U가 어제 철강 세이프가드를 잠정 발효하자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EU는 철강 수출 물량 4위 지역입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자동차 강판과 같은 고부가 제품 위주의 중요한 수출 시장입니다. 최근 3년간 EU의 수입량 평균치를 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매깁니다. 단 국가별로 물량을 제한하는 게 아니어서
먼저 수출할수록 더 많은 물량을 차지할 수 있긴 합니다. 지난해 우리 수출량은 330만 톤, 3조 3천억 원어치입니다. 품목도 고민거리입니다. 우리 업계의 주력이자 자동차 생산에 쓰이는 판재류가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미국도 철강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우리 수출 물량을 연간 268만 톤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중견업체의 주력 품목인 강관 부분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강관의 수출 물량은 102만 톤으로 지난해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때문에 철강 제품의 미국 수출 증가율은 1월 30%대에서 지난 5월에는 마이너스 46.1%로 급전직하했습니다. 이유로는 판재류가, 미국으로는 강관이 쿼터제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여기에 만약 미국의 자동차 관세 폭탄으로 국산 자동차 제조량이 감소할 경우 자동차에 많이 쓰이는 국내 철강의 수요도 쪼그라들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과 EU의 무역전쟁 사이에 끼어 한국 철강업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걸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61.7%로 지난주보다 6.4%포인트 떨어졌고 자영업자의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기기 규제혁신 행사를 열고 혁신 성장을 주장했습니다. 규제 혁신을 이뤄낸다면 다른 분야의 규제 혁신도 활기를 띨 것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금은 이런 데 쓰는 것이라며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옹호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습니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최저임금이 마치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연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익표 의원은 한국 경제 위기는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는 좀비 자본주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년간 세금을 쏟고도 경제 낙제 점수를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33조 원을 넘게 쏟아부으면서 만든 경제 성적표입니다. 등골 빠지게 세금으로 뒷받침한 국민들께 F합점 성적표를 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붙은 소득 재분배 논란은 이달 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뒤 첫 급여가 지급된 이후 더 가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5명이 사망한 해병대 마리논 헬기 추락 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만 군 당국은 어제 추락 당시의 짧은 영상만 공개했을 뿐 아직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설명을 하겠다고 예고까지 했다가 갑자기 취소하기도 해서 정부의 대응이 왜 이렇게 늦는지 또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먼저 제인의 심정으로, 전우를 잃은 제인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고 우리 순직한 우리 전우들 명복을 빌고. 사고 이틀 만에 해병대가 기자들 앞에 섰지만 유감 표명을 했을 뿐 사고 경위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2명이 사망한 F-15K 사고 때는 사고 당일, 3명이 사망한 K9 자주포 사고 때는 이튿날 경위 발표를 했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해병대는 어제 사고 경위를 설명하려다 돌연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지시로 취소됐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국방부는 부인했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안이 안 나와서요. 사고 원인을 몰라서 경위도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고 직후 중단됐던 수리온 헬기 운항 재개를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차 점검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지만 2015년 수리온의 불시착 사고 때는 69일 동안 운항을 중단시켰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운항 재개가 사고조사위원회 철저하게 조사를 하지 않고 운항 재개 결정을 내는 건 좀 성급하다고 보여지고요. 마리논 헬기 사고에 대한 군의 대처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유가족들은 군 당국의 대처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사고 경위도 설명하지 않고 언론 취재를 차단한 채 빨리 연결식을 치르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헬기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성급한 발표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가족들이 확인한 헬기 사고 희생자들의 시신은 참혹했습니다. DNA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거는 너무 참혹했습니다. 이건 불에 타서요. 완전히 숯덩어리였었어요. 하지만 군 당국은 언론 취재를 막고 유족들끼리 접촉하지 못하도록 격리시키고 며칠 동안 연결식을 빨리 치르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해병대 측에서는 빨리 장례 연결식 끝내고서 선을 덮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뉘앙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고 조사위에 사고 헬기 사용을 승인한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가 3명이나 포함된 사실도 유족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기품원 인원이 3명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공정한 조사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는데 수리온 헬기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 청와대 발표도 유족들을 자극했습니다. 헬기 수출이 국민 안전보다 중요하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조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기체교란 정비불량인데 어떻게 청와대에서 그런 오늘 발표 나오고 좀 유족들이 지금 너무 충격에 빠져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고 사흘째인 오늘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언급했습니다. 또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군 당국은 뒤늦게 조사위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을 배제시켰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그제 추락한 마리노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수리온 헬기를 해병대용으로 개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리온은 과연 안전한 건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마리노는 수리온의 해병대 버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두 헬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마리노는 육상용인 수리온에 일부 장비를 추가해서 해상용으로 개조한 헬기입니다. 예. 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해수 방염 처리를 했고요. 이 함정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회전 날개를 접을 수 있도록 개조했습니다. 또 해상 작전 특성상 먼 거리를 날 수 있도록 보조 연료 탱크를 추가했고 장거리 통신용 무전기 등을 추가로 탑재했습니다. 뭐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거군요. 예. 그런데 어제 군이 공개한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나왔습니까? 예, 전문가들은 이제 크게 3가지로 원인을 꼽았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사고기의 설계 결함의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이 설계에 문제가 없다면 이 재질 관리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이 기체에 쓰인 재료의 선택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마지막으로는 이 진동 현상을 막아주는 이 자동 진동 저감 장치가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진동 저감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 기체 전체가 영향을 받고 이번 사고처럼 주 회전 날개가 뜯겨져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적인 의문 이제 이 헬기의 원형인 수리온은 그렇다면 과연 이런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수리온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2012년 12월 첫 실전 배치된 이후에 이 곳곳에서 결함이 발견됐었습니다. 2015년 1월과 2월에는요, 이 수리온 2대가 엔진을 과속한 후에 갑자기 멈추면서 비상 착륙을 했었고요. 같은 해 12월에는 같은 결함으로 추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같은 잇단 사고로 작년 7월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헬기 전방의 유리가 쉽게 깨지고 기체 내부로 빗물이 또 유입되고 추운 곳에서는 엔진이 얼어붙어서 정지하는 등 이 전투용은커녕 헬기로서 안정성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었습니다. 자, 우리 기술로 개발한 헬기이긴 합니다만 뭐 냉정하게 보면 문제가 전혀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사고 나자마자 청와대 대변인이 이 헬기의 성능만큼은 세계 최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수리온의 기능은 세계 최정상급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두고 군 안팎에서는 이 수리온 수출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고려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실제 지난달이었죠. 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에 이 수리온 구매 의향을 밝혔었고 이 구매 검토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첫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사고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수리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약하자면 수출을 의식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좀 성급하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철저히 조사해라, 이렇게 지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 측이 지난 2016년 드루킹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이미 저희를 포함해서 여러 매체가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드루킹 측이 노회찬 의원에게 건넨 돈이 이뿐만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 2013년 의원직을 상실한 적이 있는데 이후 경공모 측으로부터 강의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과 회계 장부를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번 강의에 2천만 원 수준의 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서 이게 단순한 강의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특검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드루킹 측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지목해 접근한 건 2014년 무렵. 복수의 경공모 회원들은 경공모 인맥을 국회에 입성시키겠다는 계획하에 드루킹이 노 원내대표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공모 핵심 관계자는 당시 노 원내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였지만 인지도가 있지만 지지단체가 없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경공모를 상대로 한 강연 행사에 초청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수백 명이 참여하는 큰 강연이었고요. 강연석 전국에서 모여 있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단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검이 파악한 당시 강연료는 회당 2천만 원 수준. 지난 4월 경공모 회계 책임자 파로스 김모 씨도 경찰 조사에서 경공모 1일 회계표 등 지출 증거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당시 강연료가 5만 원권으로 종이봉투나 쇼핑백에 넣어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 수수 의혹이 불거진 5천만 원도 띠지에 묶인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정의당 측은 경공모 측이 낸 일방적인 자료일 뿐이라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재입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강사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액수를 현금으로 건넸다면 탈세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적용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특검팀은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한모 씨를 불러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의 첫 시험대라고 할 수 있는 드루킹 핵심 측근 도모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됩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특검 사무실이 입주한 빌딩 로비에서 난데없는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특검에 출석하려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 씨가 취재진을 발견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뛰기 시작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500만 원 인사청탁 대가였나요? 한 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 원 군품 수수 의혹이 불거져 이날 피의자로 소환됐습니다. 특검은 한 씨를 상대로 김 지사가 500만 원 수수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또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 현장에도 함께 있었는지 여부도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첫 영장 청구 대상인 드루킹의 핵심 측근 도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의 첫 구속 사례가 됩니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물증이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저희가 기부를 한 도모 변호사에 대해서 긴급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경고문의 핵심 인물인 만큼 드루킹의 댓글 조작과 불법 자금 수사의 동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보육교사가 낮잠을 재우려고 이불을 씌우고 위에서 눌렀다는 겁니다. 과연 이 일만 있었겠는가? 경찰이 보육교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조사에 나섰지만 부모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남자 아기가 숨이 끊겼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3시 반쯤.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지만 아기는 이미 숨졌습니다. 어린이집에 아기 얼굴이 창백하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수사에 나선 경찰은 내부 CCTV를 분석해 보육교사 59살 김모 씨가 아기를 학대하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아기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로 씌우고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이 찍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서 억지로 잠을 재우려고 한 행동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과수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됐습니다. 학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학대 정황을 들은 부모들은 오전부터 어린이집을 찾아와 다급히 아이들을 퇴원시켰습니다. 사과도 안 했어요. 또 다른 학대가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계단에다 나보고 애를 울리는 사람들 어디냐고 제 아이들 막 갖다 주면 막 맡을 때 방심식으로 끄집도 안 되고.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했지만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대체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한 건지, 지금까지의 처방이 잘못된 건 아닌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하나하나 짚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을 자지 않는다고 발로 차고 다른 아이를 때렸다고 아이의 따귀를 때립니다.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가 잇따르자 정부는 이미 3년 전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학대로 아이가 크게 다치거나 숨질 경우 어린이집 인증도 취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는 지난해 815건으로 201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밥 먹을 때조차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할 만큼 보육교사들이 업무에서 받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학대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선생님들의 업무 강도를 어떻게 낮춰줄 수 있을 것인지를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육교사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아동 심리를 잘 이해하도록 정기 보수 교육을 강화시키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대학 정규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교육기관의 반발과 보육교사 수급에도 차질이 우려돼 당장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네, 오늘도 대한민국은 펄펄 끓었습니다. 경남 창녕이 38도를, 대구는 37도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폭염에 이젠 식수가 걱정입니다.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는 거의 녹조 배양실처럼 변했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옥천군의 대청호 상류입니다. 물빛이 온통 녹색입니다. 물속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악화되면은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이 물의 색깔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색은 어때요, 아버지? 지금 물색은 이제 진진 초록으로. 수면 곳곳에 녹조 알갱이가 뭉쳐 있습니다. 대청호 물을 떠보면 이렇게 색깔은 완전히 녹색을 띠고 있고 손에도 이렇게 녹조 알갱이들이 묻어납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악취가 납니다. 녹조가 빠르게 번지는 건 폭염 때문입니다. 호수 표면 수온은 32.5도까지 올랐습니다. 햇빛이 뜨거우니까 그냥 썩는 거지 뭐. 한마디로 물이 썩는 거지 뭐. 금강유역 환경청 조사 결과
대청호의 남조류 세포수는 1ml당 866개로 한 달 만에 9배가 늘었습니다. 조류 경보 관심 수준까지 접근했습니다. 높은 온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온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남조류가 우점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녹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될. 수자원공사는 조류 제거선과 수차를 가동해 대청호 녹조 제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이런 가마솥 더위 속에 아이들도 지칠 텐데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대형 풀장이 생긴 건데요. 물놀이를 하고 싶다는 학생 한마디에 교장과 교사가 직접 나서서 설치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햇볕을 가려주는 천막 아래 풀장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물놀이를 합니다. 수영복에 수영 안경까지 챙기고 잠수놀이를 합니다. 1학년 몇 반? 1학년 재밌어요? 더운 날 수영하면 되게 기분이 좋고 수영하면 뭔가 되게 시원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요. 물놀이 시설 같지만 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수원 산이초등학교는 지난 16일 운동장에 물놀이 학습장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풀을 구입해 교장과 교사가 직접 설치했습니다. 원래는 유치원 아이들의 이제 물놀이 개념으로 해서 하는 게 조그만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아이들이 1학년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오전에는 학급별로, 방과 후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1, 2학년 저학년 학생들을 위해 물놀이 학습을 정규 수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질 관리와 물놀이 안전 교육도 매일 교사들이 책임집니다. 너무 놀랬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시원한 경험을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작은 풀장 하나로 학교 전체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더위는 우리나라만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지도는 12,000m 상공에서 이 고기압의 발달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요. 붉은색일수록 고기압이 강하고요. 이 지역들은 고기압이 뚜껑처럼 대기를 덮으면서 뜨거운 열기가 갇혀버리는 이른바 열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북반구 지역이 열돔에 갇히면서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겁니다. 폭염에 신음하는 지구촌,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밤에도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그런데 여기 중동 오만의 쿠리아트에서는 지난달 28일 하루 동안 가장 낮은 온도, 즉 최저기온이 무려 42.6도를 기록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온도계로 관측된 최저기온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알제리 사하라 사막에서는 지난 5일 역대 관측사상 최고치인 51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옆 나라 일본 역시 폭염으로 비상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14명이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連日の猛暑です。湿度も非常に高いので、もうかなりしんどい状況がもうずっと連日今続いております。 폭염은 화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미국 서부의 유명 국립공원 요세미티에서 시작된 불이 엿새째 번지고 있습니다. So these helicopters are dropping water and trying to cool things down. 북유럽에서는 이례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등 북극 지역과 인접한 국가에서 최소 11건의 산불이 확인됐습니다. 북반구 지역에 유례없는 폭염. 이유가 뭘까요? 이른바 열돔 현상. 고기압이 마치 돔구장의 지붕처럼 공기를 가두고 있는 게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대기권 상층부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느리게 이동하면서 뜨거운 공기는 지상에 머물게 하고 찬 공기는 유입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열돔이 왜 만들어졌는지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가장 더워지는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년에 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폭염, 이런 것들이 더 자주, 더 강도도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겨울 이런 뉴스를 전해드렸었죠. 이런 강추위가 역설적으로는 지구가 따뜻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엔 혹한, 여름엔 폭염. 기상이변이 더 이상 이변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보복 난폭 운전이 여전합니다. 끼어들기에 항의하자 터널에서 후진하며 보복한 40대 운전자가 붙잡히고 시속 190km로 고속도로를 질주한 운전자도 적발됐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터널 입구에서 트럭이 갑자기 끼어듭니다. 놀란 뒷차가 상향등을 켜자 터널 안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급기야 후진까지 하며 위협합니다. 터널이 끝나자 차선 2개를 오가며 뒷차를 방해합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기사 46살 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은색 외제차가 경찰 암행 차량을 앞지릅니다. 아슬아슬하게 차선을 넘나들며 질주합니다. 또 다른 단속 현장. 경찰차가 시속 180km를 넘기며 뒤쫓지만 외제차는 더 멀리 달아납니다. (2년) 전부터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난폭 보복운전이 여전합니다. 지난해 난폭 운전이나 보복 운전으로 입건된 운전자는 모두 6,340명입니다. 지난 2016년보다 2배 늘었습니다. 보복 운전이나 이런 게 이제 더 큰 사고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처벌을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스마트폰 신고 앱을 활용하고 암행 순찰차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에서는 거리에 5만 원짜리 현금이 휘날렸습니다. 50대 여성이 차를 몰고 다니며 2천만 원을 뿌렸는데 돈을 준 대구 시민들은 거의 대부분 경찰서로 가져왔다고 하네요. 이심철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한 도로,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가 갑자기 창밖으로 돈을 뿌립니다. 5만 원짜리 지폐입니다. 길 가던 여성도 놀라고 지나던 자동차도 멈춰섭니다. 51살 여성 강모 씨는 오늘 아침 7시 20분쯤 40분 동안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강 씨는 대구 시내 11곳을 돌며 차 창밖으로 돈을 뿌렸습니다. 경찰서 앞에서는 의무 경찰관에게 다가가 현금 150만 원을 던졌습니다. 돈다발을 들고. 돈다발을? 아까 화가 나는 그런 거리로 와가지고. 네. 경찰들이 바깥으로 해가 하면서 팍 던지고. 시민들이 주워 경찰에 신고한 돈만 1,500여만 원입니다. 10,000원권 한 장, 5,000원권 2장 외에는 모두 5만 원 지폐였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걸 가져오신 거냐고요? 다 가져오신 거죠. 자기들 찾아준다고 전부 다 갖다 주시고 이렇게나 많은 건 처음입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2천만 원을 불쌍한 사람한테 주려고 했다며 되찾을 생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강 씨가 6개월 안에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들어갑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안양의 한 초등학교에서 사흘째 집단 등교 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인근의 발암물질 검출로 잠시 중단이 됐던 아스콘 공장이 재가동할 움직임을 보여서입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가동이 중단됐던 학교 인근 아스콘 공장 때문입니다. 발암물질 공장은 학교 앞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 앞에 있어서는 안 된다. 아스콘 공장에서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280여 미터. 최근 이 공장이 재가동 움직임을 보이자 집단 등교 거부에 나섰습니다. 학교를 폐쇄하던가 아니면 안양시나 경기도에서 재가동을 막아주던가. 이 공장은 지난해 무허가 배출 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이 검출돼 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장 측은 시설을 보완해 최근 재가동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에 현수막을 내걸고 아스콘 공장 재가동 반대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몇 년은 그게 쌓였던 것 같아요. 뼈가 근질근질하면서 그 가래고 뭐고 간에 그냥 숨을 쉴 수 없을 정도. 경기도와 안양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악취 배출소 신고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방학이 시작되는 24일까지 집단 등교 거부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취업하지 않은 20, 30대 청년들에게도 중장년과 같이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나이에 따라 차별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다 최근 젊은 층에서도 당뇨나 우울증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의 국가건강검진센터. 자기 건강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20, 30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취업 유무에 따라서 건강검진을 가지고 차별을 두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20, 30대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뒤 직장이나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40대 이상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 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이란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내년부터 40대 이하 청년층에게도 검진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항목은 비만, 당뇨, 흉부질환, 구강 등 11개에 이릅니다. 또 40대 이상만 받고 있는 정신건강검사도 저 같은 30대와 20대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 30대도 우울증, 만성질환 등이 조기에 발병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청년 우울증 환자는 15만여 명으로 4년 새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청년은 약 719만 명으로 연간 최대 500억 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첫 인사를 했습니다. 사무총장의 김용태, 여의도 연구원장의 김선동 의원, 비서실장의 홍철호 의원을 임명해서 계파별 안배에 신경을 쓴 걸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백대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주요 당직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 서열상 사무총장이 높지만 여의도 연구원장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기구, 여의도 연구원의 새 원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동 의원입니다. 친박을 배려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공천에 직결된 당협위원장 교체 칼자루를 쥐는 당 사무총장에는 복당파인 삼선의 김용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당이 비상상황인 만큼 비상대책위원회가 소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당파 재선 홍철호 의원을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 임명했고 친박 재선의 윤영석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유임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복당파다, 잔류파다 하는 것을 생각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영 안 할 수는 없죠. 김 위원장은 앞서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의 취임 인사 방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는 데 대해서 이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제 뜻을 전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김 위원장이 어제 문재인 정부 정책이 국가주의적이라고 말한 데 대해 한 수석은 좀 낫지 않는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희생자 1명당 2억 원, 부모에겐 각각 4천만 원씩 총 723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유가족 측은 국가의 구조 실패 책임을 제대로 인정했는지 살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이 사건 희생자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무려 2년 10개월의 심리 끝에 법원이 내린 판단입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4년 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유가족 354명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세월호 희생자 1명당 2억 원씩, 부모에겐 각 4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그동안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받겠다며 4억여 원의 정부배상금 수령을 거부해왔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구조작업에 나선 해경을 지목해 세월호와 연락해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불성실한 초동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고 봤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면서도 항소심에선 국가의 잘못을 더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심 재판에서는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 의혹을 넘어 사실로 드러나는 그 모든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 재판에 반영되어 다만 재판부는 구조본부의 부실한 상황 지휘나 재난 컨트롤 타워의 미작동 등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네, 검은 수트를 입은 사람이 갑자기 공중에 뜨는 이 장면을 보니 영화 아이언맨이 생각이 나죠. 영국의 한 발명가가 이 영화를 이렇게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수트는 곧 시중에 판매된다는데 얼마일까요? 이유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고 추락하는 사람을 구해내는 아이언맨. 영화 속 장면이 현실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영국 런던. 손과 등에 엔진을 단 수트를 입고 날아오르더니 착지까지 성공하는 한 남성. 제트 수트를 개발한 발명가 리처드 브라우닝입니다. So essentially it's made up of 5 micro jet engines, gas turbines. There's 2 on each arm and 1 around the back. 항공 연료를 이용한 이 수트의 최고 속도는 시속 51km, 최대 3,600m까지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비행장에서, 물 위에서도 시험 비행을 끝낸 브라우닝은 평균 3-4분에 그친 비행 시간을 늘리는 게 고민입니다. That's something we're looking to improve, but it's the inevitable consequence of flying without wings. 아이언맨을 꿈꿔온 사람들에게 수트 판매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맞춤형으로 주문 제작되는 제트 수트는 34만 파운드, 우리 돈 5억 원이 넘는 고가인데 전 세계에서 9개만 한정 판매됩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여름을 맞은 가요계에 걸그룹 열풍이 거셉니다. 청량한 곡으로 돌아온 트와이스부터 이 정열적인 라틴 음악으로 무장한 마마무까지 음원 차트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푸른 해변 모래사장 위 맨발로 춤을 추는 소녀들. 걸그룹 트와이스가 청량한 멜로디에 가수 휘성이 쓴 가사를 입힌 신곡 댄스 더 나잇 어웨이로 음원 차트를 점령했습니다. 데뷔곡 우아하게부터 최신곡 와리즈 러브까지 트와이스가 발표한 8곡은 모두 유튜브 조회수 1억을 달성했습니다. 여름밤 파티를 배경으로 삼은 이번 신곡으로 9연속 1억 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음원 강자 마마무는 이열치열 여름에 맞선 뜨거운 곡을 선보였습니다. 정열적인 라틴 기타 선율이 돋보이는 신곡 너나 해에서 멤버들은 플라멩고 여인으로 변신했습니다. 8년차 걸그룹 에이핑크는 성숙해진 분위기에 일도 없어로 건재를 과시했고, 뚜두뚜두로 돌풍을 일으킨 블랙핑크는 후속곡 포에버영으로 활동을 이어갑니다. 걸그룹 특유의 상큼하고 신선하고 이런 느낌도 여름 시즌에 사람들이 요구하고 맞아 떨어지고. 무더운 여름, 가요계 써머퀸 쟁탈전이 한창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남북이 하나가 된 덕분인지 코리아 오픈 탁구 대회에서 단일팀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 복식의 서효원, 김송희가 세계 최강 중국을 상대로
아쉽게 패했지만 연장 접전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를 벌였고 혼합 복식조는 세계 랭킹 2위 홍콩을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세트 스코어 2대2로 맞선 5세트. 여자 복식 단일팀 북한 김송이와 남한 서효원이 중국 선수들의 공격을 계속 받아냅니다. 듀스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하지만 아쉽게도 단식 세계 랭킹 1, 2위로 구성된 중국 주이링 왕만이조에 아쉽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작전이 더 다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워요. 연습을 좀 더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장우진이 넘어지면서 막아내고 차요심이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남한 장우진과 북한의 차요심의 혼합 복식팀은 세계 랭킹 2위 홍콩팀을 세트 스코어 3대1로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효심 누나가 옆에서 계속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좀 하나하나씩 끝까지 했던 게 좀 이기는 요인이 아니었나. 남북의 남자 에이스가 뭉친 이상수, 박신혁도 독일 슬로바키아의 연합팀에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남북 단일팀의 공식 합동훈련은 단 하루. 준비 시간은 부족했지만 하나된 마음은 전력을 극대화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성사된 이번 교류가 남북한 탁구 선수들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평창올림픽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아이스댄스 민유라 갬린 선수조가 사실상 해체했습니다. 4년 뒤 베이징올림픽 출전을 위해 후원금까지 모금받았는데 서로를 비난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아리랑의 감동을 전 세계에 전파했던 민유라와 갬린. 당연하게 이제 베이징까지 가고 싶지만 그동안 다치지 않고 잘 갈 수 있으면 전 좋고. 바람과 다르게 두 선수의 무대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갬린은 어젯밤 SNS에 민유라의 결정으로 두 선수가 함께할 수 없게 됐다며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민유라는 갬린의 나태한 태도 때문에 훈련을 중단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의 훈련 비용으로 조성된 펀드 후원금을 갬린의 부모가 모두 가지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갬린은 민유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후원금은 합의에 따라 배분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현재 두 선수는 SNS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모금까지 하며 두 사람을 응원했던 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올림픽 직후 훈련 비용의 어려움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1억 4천만 원의 후원금이 모아졌는데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1,000를 후원해 화제가 됐습니다. 만약 두 선수의 해체가 확정된다면 후원금 운용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갬린은 어젯밤 빙상연맹 측에 민유라와의 파트너십을 끝내겠다고 알렸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카드 섹션 연습에 시달린 한 남자가 행사날 그만 늦잠을 자고 맙니다. 그 바람에 지도자 얼굴에서 이렇게 앞니가 빠져버립니다. 그래도 남자는 잘 잡니다. 보험을 들어놓은 덕분이랍니다. 현실의 일은 아니고 북한의 집체 문화를 풍자한 벨기에 보험회사의 광고입니다. 북한의 집단체조 아리랑에는 카드 섹션 2만 명을 포함해서 연인원 10만 명이 동원됩니다. 주로 아이들인데 학교도 못 가고 반년을 연습해야 합니다. 겨울엔 발바닥이 갈라터져 피가 흐르고 여름엔 일사병으로 쓰러지기 일쑤라고 합니다. 맹장염을 참고 연습하다가 숨진 아이가 영웅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한 달 전체 예행 연습 때는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물도 주지 않는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3년 중단했던 집단 체조 아리랑을 빛나는 조국으로 이름 바꿔서 오는 9월 9일 정권 수립 70주년에 공연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여행사가 내놓은 15가지 상품 가운데 벌써 6개나 매진됐다고 합니다. 9월 공연에 맞추려면 벌써 훈련이 한창일 텐데 이 폭염에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자식 둔 부모로서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5년 전 아리랑 공연 중단에 대해서 태영호 전 공사는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누구도 말을 못했는데 학생 동원을 중지시킨 일만큼은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다. 집단 체조의 부활은 일단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을 외화벌이 돌파구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에 평양에서 열기로 한 남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겠죠. 북한이 외국 정상이나 요인들에게 집단 체조를 보여주려고 애썼던 것은 지도자와 인민의 단결된 모습이 두려움을 주고 체제 위상을 높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못된 믿음입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의 집단 체조를 인권 유린이자 아동 학대로 지목해왔습니다.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를 향해 했던 이 약속을 벌써 잊어버린 건지, 그게 아니라면 인권 탄압의 상징으로 지목되어 온 집단 체조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합니다. 7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폭염 속 집단 체조였습니다. 네, 오늘도 경북 지역은 37도를 넘어서는 등 전국이 펄펄 끓었습니다. 이 극심한 폭염이 힘든 건 동물들도 마찬가지겠죠. 승마장의 말도 시원한 물로 더위를 달랬습니다. 내일과 주말은 물론 다음 주까지도 이 폭염 계속됩니다. 온열 질환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나마 밤 공기는 좀 살만하다 싶은데 주말부터는 습도가 더 높아져 본격적인 열대야가 기승을 부린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는 습도가 매우 높지는 않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올라 대구가 38도까지 오릅니다. 사실 폭염 때는 1도만 올라도 체감 더위는 크게 상승하죠. 특히 한낮에는 햇살까지 뜨겁기 때문에 이 체감 더위인 열지수는 40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폭염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다음 주에는 더 덥겠습니다. 더위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목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